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부모 욕먹이는 자식 살면서 마주친 적 많으시죠? 얼럭 키운 후레자식이라는 속담처럼 그저 오냐오냐 하다가 다 큰 훗날 부모 욕 보이는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마주하면 속으로 참 부모 얼굴 한번 보고 싶네 하다가 콩 심은데 콩 난다고 부모도 딱 그런 자식 키울 만한 사람인 걸 확인한 적도 있었고요. 나중에 부모가 자식 하는 꼴 보고 후회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았을 때 자식을 위해서도 또 본인을 위해서도 정말 천륜을 끊을 각오를 하고 뜯어서 고쳐야 하죠. 저는 그때 늦은 후회를 눈앞에서 보고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종합병원에서 5년차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저는 병원 회식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대리인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하면서 대응하기 어려운 환자분들 얘기하며 서로 위로도 하고 병원 시스템 이야기도 하면서 가까워졌죠. 알고 보니 원무과 일뿐만 아니라 따로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있더라고요. 일도 고되고 바쁠 텐데 수납 업무를 보면서 환자들 상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료보험이나 행정,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이 갔다고 하더군요. 넓은 시야와 발전을 위해 바로 도전하는 추진력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제게 마음이 있었는지 제가 본인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자마자 적극적으로 다가와 연애를 했죠. 호진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먹을까? 나 저번 주말에 일해서 오픈 쓸 수 있는데. 아, 나 그날 중간고사 시작이야. 미안. 그 다음 주에 어디 좋은 데 가자. 아유, 30 넘어서 공부하는 애인 때문에 마음 놓고 데이트도 못하네. 미안해. 대신 다음 주에 소윤 씨 좋아하는 데 가자. 팔당에 쭈꾸미 먹으러 갈까? 아니면 용두동으로? 사람 많으니까 내가 포장해서 소윤 씨 집으로 갈게. 그러던지. 근데 진짜 대단하다. 나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책은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아. 물론 일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건 해도 그게 다야. 다른 공부는 못하겠어. 호진 씨 공부가 적성에 맞나 봐. 왜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들 있잖아.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몇 년 썩히고 있던 머리 굴리려니까 뇌에서 끼릭끼릭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동생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아, 맞다. 여동생이 의사라고 했지? 지금 레지던트 준비한다고. 어, 진짜 공부밖에 안 하는 애야. 근데 예민하기가 그지없어서 걔 수험 준비할 때 우리 가족 몇 년 죽은 것처럼 지냈잖아. 국시 준비할 때는 내가 집에서 아예 나와서 자취했고. 그치. 공부하는 사람 가족들도 고생이야. 새로운 공부를 하는 남편 앞에서 지켜봐 주는 게 종종 힘들긴 했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이니까 저도 함께 응원을 해줬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 하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했었고요. 남편도 그런 제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쓰는 만큼 나중에 더 보상을 해주기도 했고요. 근데 둘의 마음이 너무 지나친 탓이었을까요? 부끄럽지만 연애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됐네요. 처음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눈앞이 깜깜했는데 막상 아이가 생기고 나니 저도 남편도 서로 결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닥쳐야 속마음을 알게 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부랴부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급하면 체하잖아요. 시댁에 우선 인사도 가야 했고 남편도 친정에 인사를 드려야 했고 상견례다 뭐다 할 일이 참 많더군요. 동시에 식장도 알아보고 집도 알아봐야 했으니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예 따로 친정이나 시댁에 찾아뵙지 말고 상견례에서 다 같이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했고 양가 어른들도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시간을 아끼지 말고 먼저 시댁 식구들을 찾아뵐 걸 후회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세탁소를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마치 세탁 외길만 20년처럼 보일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사람이 굉장히 묵직하셨고 말수도 적고 무뚝뚝하셨지만 사려가 참 깊은 분이었죠.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아유, 우리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뭐 집은 당연하고 돈도 제대로 못 보태줘요. 뭐 급하게 하는 결혼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부인. 그래도 애들이 마냥 쓰기만 애들은 아니라 알아서들 모아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마음은 뭐, 아이고, 이거 맛있네. 암튼, 마음은 강남에 집 하나 떡하니 해주고 싶은데, 그게 뭐 한두 푼인가요? 돈이 웬수예요, 웬수. 어머니,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세요? 좋은 날 돈 얘기만 하실 거예요? 아유, 나중에 딴소리 할까 그런다, 딴소리. 뭐 안 해줬다고 우는 소리 하기만 해라, 어? 사부인, 저희 애들이 어디 그런 애들입니까? 아이고, 염려 놓으시죠. 여보, 맛있으면 식사에 더 집중해요. 좋은 자리에서 괜히 돈소리해서 다른 사람 입맛 버리지 말고.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음식을 쩝쩝 씹으시면서 그저 돈소리밖에 안 하셨어요. 본인 세탁소 상황이 지금 이렇다. 그래서 뭘 못해줬다. 남자가 집 해오는 시대는 이제 갔으니까 저한테 서운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다 알고 남편에게 집 해오라 소리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상견례 자리에서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든 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복병은 따로 있었죠. 새언니, 지금 연봉은 얼마나 돼요? 저 아는 사람이 그 병원에 있었다는데 간호사 월급은 다른 데만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연차마다 다 달라요. 이제 3년 차? 4년? 거기 수간호사가 연봉이 지금 제 연봉보다 적다고 들었는데 같은 전문직이라도 진짜 천지 차이인 것 같네요. 너 공부에 투자한 거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연봉 그만 자랑하고 채연이 너도 밥이나 먹어. 아, 사돈 처녀가 의사라고 했죠? 레지던트 가정 밟고 있다고. 사돈 어른들이 딸 의사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맞아요, 맞아. 얘 공부시키느라고 아직 그때 진 빚도 남아있어요. 의사 부모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딱 됐으니까 이제 덕볼 일만 남았죠. 아주 제가 딸 의사 된 기쁨에 산다니까요. 엄마, 엄마가 나 대신 공부해줬어요? 힘든 공부는 다 내가 했는데 왜 엄마가 덕을 봐요? 진짜 웃겨. 그래, 네가 고생했지, 네가 고생했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계속 건방진 소리만 하는 시누이를 시어머니는 그저 오냐 오냐만 하더라고요. 30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나이에 비해서 말하는 게 너무 어리더라고요. 의사가 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힘든 공부를 해내고 명예가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전문직에 그걸로 남들을 깔볼 수 있는 터무니없는 권력이 생긴 것처럼 굴어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어요. 모든 행동이나 말투에 남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게 깔려 있었어요. 남편은 시누이가 입을 벌릴 때마다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를 못 치니 그저 한숨만 쉬었고 저희 부모님은 두 모녀가 나누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대화를 보시며 저를 쳐다보셨죠. 마치 이런 집안이랑 정말 하는 표정으로요. 채연이 너 돈만 보고 그 어려운 의대 졸업해서 시험 쳤니? 그럴 거면 바로 때려쳐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의사식이나 돼서 밥상머리에서 돈 보기 안 좋다. 그럴 정신머리 있으면 공부 한 자를 더 하고 환자 한 명을 더 봐. 결국 시아버지께서 묵직하게 타박을 해서야 시누이가 그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께 조용히 사과를 하셨죠. 얘가 아직 나이값을 못합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애로 키운 제 탓입니다. 너그러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나 공손한 사과에 저도 저희 부모님도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진과 동시에 의아했어요. 어쩜 저렇게 겸손한 아버지 아래서 저런 딸이 자랐을까 하고요. 자식들은 기질도 부모에게서 이어받고 또 부모의 평소 행실을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뭐 시어머니를 봐서는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은요.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동생 성격은 시어머니가 죄다 버려놨다고 하더군요. 공부하는 애라고 그저 오냐오냐 해서 20대 중반이 다 돼서야 밥하는 걸 배웠을 정도라고요. 기본적인 집안일도 공부한다고 아예 시켜보질 않아서 설거지 하나도 절대로 안 하고 아마 지금도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모를 거라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본인 집안이 그렇게 풍족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랄 정도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것 같다고 본인도 답답하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함께 자라면서 남편도 아마 쌓인 게 맞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나 시아버지께서 너무 상식적인 분들이기에 그 두 명이 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제 결혼에 그다지 영향을 못 끼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향을 미쳐도 임신까지 한 마당에 결혼 자체를 무산시키고 싶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돈 없다고 하신 것과는 달리 시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자식들 결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적금을 들어놨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5천, 친정에서 5천 지원을 받고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가장 걱정이었던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앞으로는 꽃길만 걷기를 희망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란 희망사항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참 상상 이상인 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제 임신 5개월 차에 급하게 저를 세탁소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임신 후에는 거의 오전 업무만 보고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 제게 퇴근하고 바로 세탁소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갔더니 세탁소 안쪽에 있는 소파에 덜렁 누워서 제게 고개만 까딱하고 말하셨어요. 어? 아, 왔니?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큰일은 아니고 저기 옷 걸린 거 보이지? 저거 요 앞 아파트에 배달 갈 옷가지들인데 네가 좀 해라. 나는 요새 관절이 아파서 오래 못 걸어요. 네 시애비는 지금 잠깐 앞에 나가서 급한 대로 널 불렀어. 저는 그때 막 아랫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니 관절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 심지어 직장에서 퇴근하는 며느리를 불러 세탁물 배달 일을 시키다니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딱 봐도 본인이 할 일을 저를 불러 대신하게 할 속셈이었죠. 차라리 배달 알바를 쓰시던가 하시지. 어머님, 관절 많이 아프세요? 계속 이렇게 아프신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세탁소 일을 하세요? 배달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제가 남편한테 얘기할게요. 아무래도 세탁물 배달하는 알바를 뽑거나 업체를 써야겠다고요. 잠시만요. 에? 어머 얘. 저는 그 자리에서 당황하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놀라서 왜 지금 거기 가 있냐. 그냥 나와라. 내버려두면 차라리 퇴근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근데 알바는 꼭 써야 할 것 같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리라고 덧붙였어요. 전화 내용을 다 들은 시어머니는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며 군시렁 하시더군요. 그냥 조용히 저를 시켜먹고 싶었는데 실패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은 바로 저와 시누이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의사 딸 둔 시어머니에게 간호사 며느리는 일개 의사의 시종같이 보이셨나 봐요. 참나 어처구니가 없죠. 저도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일하게 된 전문직인데도 말이죠. 저만 보면 더 공부해서 간호사 되지 말고 의사나 되지 학생 때 게을렀냐고 하시는데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와 다르게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간호사 언니라고 부르면 된다고 하는 소리에 기함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들으면 제일 힘 빠지는 말 중 하나였거든요. 제가 딸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언니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럼 뭐라 부르냐고 오히려 화를 내시더군요. 학벌 따지는 걸 정말 혐오하고 사람 학벌이나 직업으로 급을 따진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고졸인 시어머니께서 제게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시대가 다르다고 하는데 저도 집에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대학교 3년 내내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 내고 생활비 알아서 벌어가면서 살았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게 나는 집에서 공부만 시켜줬으면 의사는 거저됐다고 하셨는데 뭐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는 아니었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제게 시누이 자취하는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라는 둥, 밥 못 챙겨 먹을 정도로 고생하니까 애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를 채워주라는 둥 요구가 정말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것도 못 챙겨 먹으면 그냥 다시 본가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밖에서 다 사 먹으니까 괜히 걱정 마세요. 라고 했고 또 제가 우렁각시냐고 무슨 가서 몰래 청소를 하고 오냐고 세상 재밌는 농담 들은 사람처럼 웃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시누이가 곰탕을 좋아한다고 애가 몸이 허약한데 일하는 게 힘들 거라고 제게 하루 종일 곰탕을 끓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채연이는 우리 채연이는 아주 제 귀에 대고 시누이에게 필요한 것 또 해줬으면 하는 걸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수준이었죠. 나중에는 남편도 있는 자리에서 제게 요새 시누이가 연락이 없다고 네가 병원 가서 어떻게 지내나 사진 좀 찍어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서 그걸 들은 남편이 폭발하기도 했었죠. 어머니, 아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채연이 걔가 애예요? 다 지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걔 뒤치다거리를 왜 이 사람한테 시키세요? 이 사람도 일하는 사람이고 조금 있으면 애도 태어나는데 왜 뭘 못 시켜서 안달이시냐고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봐라. 얘, 네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어? 네? 제가 시키긴 뭘 시켜요, 어머님. 미치겠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 때문에 아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까지 듣고 서러워서 못 살겠네. 내가 뭘 시켰다고 난리니?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참나, 우리 딸처럼 능력이 있니? 아니면 네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듣니? 며느리 하나 들어와서 내가 다 늙어서 자식 새끼한테 호통이나 듣고 세상 참 잘 돌아간다. 아우, 어머님,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님, 만약 아가씨가 지금 사귀는 남자랑 결혼해서 이런 취급 당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참나, 내 딸이 왜 너 같은 취급을 당해? 내 딸 데려가는 집에서는 벌써부터 의사 며느리 온다고 어화둥둥 얻고 다녀. 너같이 잔심부름이나 하는 애가 아니야. 어머님 지금 저한테 잔심부름 시킨다고 본인 입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며느리는 잔심부름 시키면 뭐든 하는 사람인가요? 어머님은 그런 며느리셨어요? 며느리를 시종 취급한 걸 본인 입으로 인정한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입을 꾹 다무셨어요. 이후로 제게 더 고슴도치 마냥 가시를 세우셨네요. 나중에 제가 아들을 낳은 후에 손주를 보시면서 이런 소리를 하시기도 했었어요. 우리 손주는 꼭 고모처럼 의사 되라, 의사. 알았지? 네 엄마처럼 간호사인지 뭐 되면 무시받고 살아. 간호사가 무시받으면 세탁소 주인은 무슨 취급받는데요? 어머님 손주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편협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세요? 저는 제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남하고 비교하고 차별 안 할 거니까 어머님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에 어디서 그런 말 하면 몰상식하다고 뒤에서 욕해요. 그 후로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차라리 비싼 시터를 쓰거나 친정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해도 해도 안 되겠으면 차라리 시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쭈뼛거리면서 혹시 아이를 봐주실 수 있으시냐고 물으면 별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평소 잘 보지 못하는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세상 무뚝뚝한 분이 손자를 보실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손자랑 잘 놀아주셨어요. 세탁소에서 묵묵히 일하시면서 늘 저를 잊지 않으셨죠. 나중에 시아버지 세탁소에 갔다가 벽에 걸린 달력을 보는데 거기엔 저와 관련된 일들이 달력에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새아기 병원 검진한 날, 새아기가 초음파 사진 준 날, 새아기 뱃속 아기가 아들인 걸 안 날, 손자 이름 지어준 날. 이렇게 저와 아기에 관련된 날을 잊지 않으시고 마치 일기처럼 적어 두셨더라고요. 사소한 일이지만 왠지 그렇게 표시를 해두신 걸 보고 큰 감동을 느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제 눈으로 확인한 것만 같았죠. 그나마 시아버지께서 제게 잘해주셔서 시어머니 횡포를 잊을 수 있었네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만큼 시누이 또한 저를 무시한다는 거였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대물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왜 애들은 나쁜 건 제일 먼저 따라하잖아요. 시누이 수준이 딱 그맘때 애들과 같았다는 말이죠. 매번 바쁘신 몸이라고 시댁에는 얼굴도 안 비치는 시누이가 가끔씩 만날 때마다 아주 갖은 방법으로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언니, 국 좀 더 떠다 줘요. 아, 물도요? 냉장고 안에 보리차 말고 그냥 생수로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마치 식당 직원한테 말하는 것처럼 아니 더 건방지게 명령을 하는데 뭐지?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도 또 남편도 밥을 먹다 말고 그런 시누이를 쳐다봤죠. 아가씨, 지금 나한테 한 말이에요? 네, 여기 제가 언니라고 부를 사람이 또 어딨어요? 야, 권채연, 네 새언니가 종이야?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한테 명령한다? 아우, 미안. 내가 병원에서 간호사들한테 말하는 게 버릇이 돼서 나도 모르게 언니한테 그랬네. 언니, 미안해요. 그래, 병원에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얘, 너네가 너무 예민한 거다. 아니, 어머님, 어느 병원에서 레지던트 선생님이 간호사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병원장도 그렇게 명령은 안 하겠어요. 아가씨 병원 생활이 갑자기 눈에 훤하게 보이네요. 네?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왜요? 나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 정도 농담은 해서 헷갈렸어요. 아무리 본인이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한테 막대한다고 해도 집에서 가족, 그것도 나이가 더 많은 제게 막대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심지어 일하면서 만나는 간호사들에게도 그렇게 무례하게 한다는 것도 경악스러웠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상하관계 문제로 종종 문제가 되긴 해도 점점 그 벽이 무너지고 서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존중을 하는 게 당연하건만 의사 감투 하나 썼다고 사람들한테 막대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하게 보여서 고개가 절로 져졌죠. 시누이는 제게 애가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교육할지 준비하라고 영어 유치원 같이 교육열이 좋은 곳을 보내야 앞으로 공부하기 편해진다 잔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영어 유치원 근처도 안 간 아가씨도 의대 갔잖아요. 라며 웃었죠. 또 한 번은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제가 육아휴직 동안 집에 있을 때 놀지만 말고 용돈벌이 하라는 소리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언니, 애만 볼 게 아니라 쉬면서 용돈도 벌어요. 안 그래도 제 자취방 주중에 청소해줄 도우미 구하는데 일주일에 3일 와서 일하면 제가 아쉽지 않게 챙겨줄게요. 참나, 뭐 얼마나 준다고 육아휴직으로 집에 있는 사람에게 도우미 하라는 소리를 하나요? 제가 지금 왜 쉬는데 애한테 내가 필요하고 애를 봐야 할 시기라서 하던 일도 쉬면서 집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지가 무슨 대단한 아량을 베푼다는 양 말하는 꼴이 우습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코웃음 한 번 치고 말했어요. 아가씨 월급에 저 고용하려면 통장에 구멍 나서 텅장 될걸요? 그리고 무슨 도우미식이나 구해요. 아가씨 자취방 뭐 15평 정도 하나?
그 정도 방 청소하려면 화장실 청소까지 합해도 2시간이면 끝나요. 괜히 사람 고용하지 말고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던가. 이렇게 신우이가 매번 제 속을 긁는 것보다 신경 쓰이는 건 따로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아나무인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시아버지 얼굴이 매번 어두워진다는 거였어요. 매번 조곤조곤 신우이를 야단쳐도 나아지지 않으니 시아버지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지는 게 제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저 그런 신우이를 떠받들듯이 하니 답이 없었고, 마치 시아버지께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것 같기도 했었어요. 신우이가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할 때마다 저도 남편도 때로는 시아버지께서 한 소리씩 하시긴 했어도 신우이의 콧대는 매일같이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치솟았어요.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콧대가 단번에 꺾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명절을 앞두고 저와 남편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둘이서 한가득 장을 보고 남편이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먼저 짐을 일부 들고 먼저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댁 현관에 신발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양손에 한가득 장을 들고 좁은 현관에서 많은 신발을 피해가면서 들어가는데 시아버지께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 일어나서 다가오시더군요. 참 많이도 샀네. 도착해서 부르지 그랬어. 내려가서 같이 들고 오게. 예, 채연아, 너도 와서 좀 들고 가라. 아우, 피곤한데. 나 일하려고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민기적 일어난 신우이도 현관 앞으로 오더군요. 근데 그때 제가 신발을 벗으면서 손에 있는 장바구니를 시아버지께 건네다가 휘청거려서 모르고 처음 보는 구두 앞코를 밟고 말았어요. 아니, 솔직히 밟은 것도 아니고 건드린 수준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야! 갑자기 신우이가 저를 야라고 크게 부르면서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그 구두를 들면서 제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네가 뭔데 내 신발을 밟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야? 지금 나한테 야라고 한 거예요? 아니, 아가씨 구두 살짝 밟은 거 미안한데 이게 나를 야라고 부르면서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에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어제 새로 산 200만 원은 넘는 명품이라고. 근데 그 더러운 신발로 밟으니까 당연히 내가 화가 나는 거 아니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명품 보는 눈이 없으니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소중한 신발이면 이렇게 현관에 널브러지게 놓지 말고 신발장 안에 넣어두던가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뭐야, 무슨 일인데? 아파트 현관부터 소리 지르는 소리 다 들린다. 무슨 일이야? 그때 들어온 남편이 놀라서 제게 물었고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까지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들었습니다. 야, 권채연, 너 진짜 돌았어? 무슨 구두 하나 밟았다고 네 새언니한테 야라고 하고 말을 놔. 이렇게 소리까지 지르고. 아,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지 한 달 월급이랑 맘먹는 신발 밟아놓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 아니야? 이래서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은 아예 마주치지 말아야 하는데.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제가 화가 나서 뭐라 하기도 전에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소뚜껑 같은 손으로 신우이 뺨을 내려쳤습니다. 짝! 여보, 아버지! 저와 남편은 놀라서 시아버지를 잡고 시어머니는 맞아서 휘청거리는 신우이를 잡았죠. 날 때렸어? 아빠, 왜 날 때려? 입 다물어. 도저히 내가 못 봐주겠다. 내가 뭘 어떻게 했기에 이 모양으로 자란 거야. 뭐? 네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야? 눈앞에 가족도 동등한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네가 무슨 환자를 상대해? 시아버지께서는 울분에 가득 찬 목소리로 고함을 치셨습니다. 뭐라 억울함을 토로하려던 신우이는 그 사자 후에 입을 꾹 다물었어요. 사람 살리겠다고 공부한 애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괄시할 수가 있어?
공부한다고 뭘 하든 그냥 넘어갔더니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어? 남 무시하는 괴물로 키웠다고. 아니 이 양반이 왜 애를 때려요? 애 새 신발 밟은 건 쟤인데 왜 당신 딸한테 그러냐고요? 당신은 정말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안 보여? 우리 딸이 공부 잘한다고 뭐든 오냐오냐 키운 딸이 가족도 못 알아보고 지 의사라고 건방 떠는 천박한 인간이 됐다고. 그래,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랑 내가 문제야. 당신은 아직까지 의사 딸이 너무 대단해서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애미고 나는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한 애비야. 더 악화되기 전에 오늘 나의 단판을 짓자. 너 따라와. 시아버지는 말을 마친과 동시에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가셨어요. 맞았다는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신우이는 그대로 딸려가듯 거실로 갔고 저와 남편도 놀라서 따라갔죠. 시아버지는 TV가 놓인 서랍장 안에서 가위를 꺼내시더니 신우이 눈앞에 가위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정해라. 그 못난 인성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아니면 그냥 네 좋을 대로 살고 이 애비하고 영 끊겠다고. 어서 여기서 정해. 아유, 당신 정말 왜 이래요?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다 조용히 못해? 너 얼른 대답해라. 잘못했어, 안 했어? 여기서까지 건방 떨면 이 머리 확 잘라서 네 그 못된 버릇도 같이 잘라버릴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게 네 대답이냐? 오냐 그럼. 시아버지는 기어코 잡고 있던 신우의 머리카락을 일부 가위로 자르고 말았습니다. 신우이는 눈앞에서 머리카락이 잘려 바닥으로 떨어지자 바로 바닥에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었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본 저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시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제게도 사과를 하더군요. 근데 솔직히 진심으로 반성해서 그런 게 아닌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 사과 같았어요. 나중에 남편은 동생이 안쓰럽긴 했어도 솔직히 잘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버릇을 잡는 게 낫다고 나중에 남한테 더한 꼴도 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따로 사과도 하셨네요. 아니, 사과와 함께 푸념도 같이 풀어놓으셨어요. 내가 너무 후회가 된다. 공부 좀 한다고 공부에 방해 안 되게 괜한 잔소리 하지 말자는 지혜미 말 따라서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을 해도 그저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겠지 하고 넘겼어. 조금 더 크면 지도 알아서 잘 할 거라고. 근데 공부머리만 크고 다른 건 어렸을 때 나쁜 점 그대로 컸으니 부모로서 다 내 잘못이지. 아버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리 부모가 오냐오냐 키웠어도 제대로 크는 사람은 제대로 커요. 사람이 다 기질이라는 게 있대요. 부모님이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버님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만 괴로워요. 그 사건 후로는 저도 시댁의 발걸음을 뚝 끊었어요. 신우이는 억지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셨고 제게 사과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를 뵈러 갈 때나 시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갔다 오더니 제게 그러는 겁니다. 여보, 채연이 걔 파혼당했대. 뭐? 아니 왜? 꽤 오래 만났다며. 한 3년 정도? 근데 오늘 본가에 갔다가 채연이 봤는데 어머니한테 매달려서 울고불고 하대. 그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아가씨가 진짜 좋아하지 않았나? 그렇게 바쁘다 바쁘다 노래 불렀어도 매일 붙어 살았잖아. 그 남자가 지방으로 출장 갔을 때도 주말마다 따라가 있고. 그러게. 진짜 어떻게 하냐 걔?
남편에게 더 말을 듣고 보니 시아버지께 잘린 머리카락을 보고 결혼하려던 남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시누이가 거르망 없이 있던 일을 다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 욕을 하면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쳤는데 근데 그걸 들은 남자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분명 신발 하나로 가족에게 죽자고 달려든 시누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3년 동안 사람 보는 눈 없다가 이 사건을 전해 듣고 개안한 거죠. 시누이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상대 남자는 덫에 걸릴 뻔한 걸 피하게 된 셈이 됐네요. 근데 한 달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던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게 연락을 하신 거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었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더니 그 검사에서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만 겁니다. 시어머니 외가 쪽에 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전병이 도지고 만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께서 시누이가 일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셨는데 그걸 시누이가 거절한 거였어요. 아, 근데 엄마가 우리 병원에 와 있으면 내가 신경 쓰여요. 나 일하면서 엄마 챙길 시간도 없고. 엄마, 내가 좋은 병원 알아봐 줄 테니까 그 병원으로 가요. 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누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 답도 없던 콩깍지가 홀랑 벗겨졌어요. 부모가 암이라는데 신경 쓰인다고 본인이 일하는 병원에 오지 못하게 했으니 당연히 서운하셨겠죠. 근데 이제 시누이에게 실망하고 나니 모른 척하던 며느리가 눈에 들어온 건 무슨 경우일까요? 완전히 꽝 대신 닭 아닌가요? 오랜만에 제게 전화까지 직접 거셔서 본인이 눈이 멀었었다고 흐느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 딸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픈 애미한테 지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 참 허무하다 허무해. 내가 지금까지 바친 그 시간이 억울해서 미치겠어. 네, 어머님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그래, 너라도 이렇게 내 마음 알아주니 다행이다. 소윤아, 너도 답답했지? 내가 밑빠진 독 망가진 줄도 모르고 그저 거기에 물만 퍼부었으니 아유 서러워, 아유 서러워. 시어머니는 우는 소리를 하시면서 제게 은근히 다시 시댁으로 올 것과 앞으로 병원으로 치료 다니는 걸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너무했다고 인정하시면서 약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던 자식한테 배신당한 시어머니 처지가 안타깝긴 했어도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자초한 일로밖엔 보이지 않았네요. 지 잘난 줄만 알고 부모 모른 척하는 시누이가 그렇게 된 데는 시어머니의 공이 8할 아닐까요? 이제 와서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하는 건 다 주워 담을 수 없는 후회일 뿐이겠죠. 시어머니는 본인 인생 반절에 걸쳐서 완성한 걸작이 시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은혜도 모르고 인간성은 결여된 속빈 강정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같은 상황에서 시아버지는 잘못 키운 자기 자신을 탓하시고 반성하시는데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참 시어머니의 타고난 인성을 시누이가 그대로 닮았다는 걸 절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저 함께 사는 시아버지가 안타까워지기만 했네요. 남편과 상의한 결과 그냥 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상대라도 어려울 때는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라고 저를 가르치셨거든요. 앞으로 시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하실 때 보호자로 가는 일만 하기로 했네요. 그나마 그 정도는 해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이제는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시누이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언젠가 송도 개원할 순간이 와서 본인의 과오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닌데 본인보다 못하다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한 후에 후회할 순간이 와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순간이 왔으면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지 않으면 더 먼 훗날에
내 소중한 사람을 다 잃고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는 걸 처참하게 후회하는 꼴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뭐 가족도 또 결혼하려던 사람도 뒤돌아섰으니 이미 그 꼴 난지도 모르겠네요. 시누이 같이 이기적이고 사람을 쉽게 우습게 보는 사람이 의사가 됐다는 게 통탄스럽기만 합니다. 그나마 본인이 상대하는 환자들에게는 제발 잘했으면 좋겠어요. 큰일 나지 않게 말이죠. 부디 저와 같은 채널의 애청자분들은 시누이 같은 의사를 안 만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새 환갑을 지나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 나이쯤 되니까 지나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제 인생도 자식들 삶도 참 다사다난해서 앞으로 나날도 걱정이 많아집니다.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인생이 어렵고 정답을 모르니 이렇게 사연을 보낼 곳도 있는 거겠죠. 저도 마음이 답답해서 그동안 듣기만 하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23살이 되던 해부터 자식 둘을 건사하느라 세월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갑자기 사고로 떠난 남편을 원망할 틈도 없었습니다. 험한 세상에 아들과 딸, 저 이렇게 셋만 덩그러니 남으니까 돈이 되는 거 닥치는 대로 하게 되더군요. 그때는 저보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제 노력을 아는지 착하게 잘 자라줬고요. 특히 큰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척척 공부하는 그런 똑똑한 아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애들 키우는 재미로 살 수 있었죠. 하나 있는 막내딸도 어찌나 애교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날에는 초등학생 딸이 거실에 널브러져 앉아있던 제 등 뒤로 와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주물러 줄게. 우리 딸 보니까 엄마 하나도 안 힘들다. 오빠랑 안 싸우고 잘 있었어? 숙제는 다 했지? 오빠가 숙제 도와줘서 다 했어. 그렇게 딸과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아들도 얼른 달려나와서 제 다리를 주무르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다리 주물러 줄게. 이러면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럼 우리 아들, 딸 보기만 해도 이렇게 배부르고 힘이 나는데 이리 와봐. 엄마가 안아줄게. 저는 하루 종일 힘들어도 집에 오면 착한 아들, 딸이 있어서 좋았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힘들까봐 주물러준다는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아이들을 꽉 안아주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제게 선물을 주고 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 없이 혼자 남겨져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긴 했어도 아이들 보면서 마음만큼은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돈이 없어서 조금 부족한 엄마이긴 해도 힘들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엄마가 되기로 다짐했어요. 험한 세상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돼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자식들도 알았는지 모두 잘 자라줬어요. 특히 큰아들은 착실하게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잘 자랐습니다. 대학 가서도 한눈 안 팔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대기업에도 턱하니 입사했어요. 제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라고 말 안 해도 엄마 호강시켜 주겠다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혼자서 대기업까지 입사한 거예요.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을 거라면서 수군거리던 주변 사람들도
다 저를 부러워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제 인생의 마치 훈장 같았어요. 모범생처럼 공부만 하던 아들 덕에 딸도 보고 배웠는지 부사관 시험을 보고 여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움직이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더니 여군이 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한 거라고는 애들 하고 싶은 일 잘하라고 응원해 준 것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번에 회사 그만뒀어요. 같은 학교 졸업한 친구들이랑 사업을 해보려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그래도 사업보다는 회사가 낫지 않겠어? 하루아침에 결정한 거 아니고 오래 생각해 오던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아니, 회사 다니던 애가 무슨 사업인가 해서. 에이, 저 못 믿으세요?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큰아들이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니까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말 안 해도 척척 해내던 아들이니까 더 의심 없이 믿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들은 사업 시작 1년 만에 꽤 매출이 나오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 살 길 알아서 찾아가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들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어느덧 자식들이 제가 혼자 애들 키울 때 나이만큼 나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언제 그렇게 흘렀는지 든든했던 큰아들도 결혼하겠다면서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참 제 자식이지만 이해가 안 갈 만큼 이상한 여자애를 데려온 겁니다. 첫인상부터 느낌이 참 안 좋았어요. 분명 아들과 약속을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을 텐데 화장부터 옷까지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거든요. 허벅지가 반은 다 드러나도록 보이는 짧은 치마와 짙은 립스틱까지 참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뭘 저렇게 오물거리나 봤더니 껌까지 씻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서 삐딱하게 인사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껌 씹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배가 고프면 밥이라도 먹고 오지 껌을 왜 씹어요? 아, 죄송해요. 껌 씹는 게 습관이라 깜빡했어요. 보다 못해 한마디 하니까 그제야 주머니에서 껌 종이를 꺼내서 껌을 뱉더군요. 정말로 속으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여자라면 저런 차림으로 어른한테 인사하러 오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죠. 대체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의문이었어요. 머리카락도 샛노랗게 염색된 머리라서 회사원인지도 몰랐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닌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예비 며느리 행색만 보면 놀고 먹는 백수건달 같았거든요. 그래도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한 게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셋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은 반찬까지 예비 며느리 앞에 끌어다 주면서 아주 귀한 신주단지 모시듯 했습니다. 둘이 이렇게까지 좋다는데 제가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반대하기에는 예비 며느리가 싹싹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밥을 먹고 치우려는데 본인이 하겠다며 예비 며느리가 자신이 치우겠다면서 나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두라고 말렸지만 어찌나 고집이 센지 그냥 치우겠다니까 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설거지 다 하고 뒷정리하는 걸 보니까 꽤 손이 야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가려고 나서면서 나가는 길에 분리수거하겠다면서 쓰레기까지 챙겨 나가는 겁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이리 두고 가. 괜히 옷에 냄새 배면 안 되잖아. 아니에요. 지금 버려야지. 안 그러면 집에서 냄새 날 거예요. 나가는 김에 버리고 갈게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처음에 좀 실수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잘할게요. 너무 저 믿게만 보지 마세요. 저는 갑작스러운 예비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미운 털이 박히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싫은 티를 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괜히 미안해졌어요. 집안일 하는 거 보니까 겉모습과 다르게 야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예비 며느리와 아들을 다독이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싫다고 둘이 곱게 헤어질 것도 아니고 어쩌겠어요.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면서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아들도 제가 허락해 주니까 잘 살겠다면서 입이 귀까지 걸리더군요. 제 마음이야 어떻든 아들만 행복하면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날 아들 장가가 아니라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처럼 펑펑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엄마 걱정돼서 나중에 시집 못 가겠다고 할 정도였죠. 자식이 결혼하는 걸 보니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모습을 남편과 같이 봤다면 어땠을까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런데 꼭 불길한 예감은 적중한다고 하죠. 저는 결혼식 때 감동과 슬픔은 모두 잊을 만큼 큰 며느리의 만행에 이가 갈릴 기억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아들은 사업한다고 바빠서 며느리의 만행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하느라 바쁜 아들한테 며느리의 만행을 다 잃을 수도 없고 그저 제 선에서 다그칠 뿐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부터 며느리는 슬슬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드러눕기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 말입니다. 그 시기가 첫째 손자가 돌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주방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첫째 손자가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 며느리가 있으니까 금방 달래겠지 싶었는데 어째 우는 소리가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풍경은 기가 막혔어요. 거실 한가운데 대자로 뻗어서 며느리가 글쎄 자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졸려도 애가 옆에서 울고 있으면 깨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우는 애를 안아서 달래면서 며느리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아니 넌 애가 울고 있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네 아들 울고 있잖아. 어머니가 좀 달래주세요. 제가 어제 잠을 통 못 자서 그래요. 애 엄마가 얼마나 푹 자려고 그래. 얼른 일어나. 애가 엄마 찾고 우는데 일어나야지. 당장 일어나서 애 볼 거 아니면 짐 챙겨서 집으로 가든지. 계속 그렇게 눕기만 하려는 며느리를 겨우 깨워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 울음소리에도 잠을 자겠다고 버티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제가 애들 키울 때는 아이들 딸꾹질 소리만 들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우는데도 남의 집 애 보듯 했답니다. 며느리는 가끔 반찬 배우겠다면서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올 때마다 게으르게 누워 있었어요. 볼 때마다 제 딸도 집에 오면 이렇게까지 늘어지게 쉬는 걸 못 봐서 그런지 며느리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어요. 제가 꼭 이거 한 번으로 며느리를 게으르다며 욕하는 게 아닙니다. 명절에 아들과 손자 데리고 왔었는데 며느리는 또 집에 오자마자 거실에 누워버리는 겁니다. 어느 집이나 비슷하겠지만 명절에 음식 만들려면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명절에도 제대로 일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정말 결혼 전에 뒷정리하겠다면서 나서던 게 마지막일 정도로 주방에는 아예 오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 거실에 있는 며느리를 부르며 말했어요. 넌 음식 만들어야지. 거기 누워서 뭐해? 얼른 이쪽으로 와. 어머님, 저 오늘 아침부터 애 옷 입힌다고 씨름하다 왔어요.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도?
그럼 그냥 집에서 쉬지 뭐하러 와서 걸리적거리게 그러고 있어. 얼른 이쪽으로 와. 내가 다 해서 할 것도 몇 개 없으니까 얼른 끝내게 빨리 와. 제가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하자 며느리는 그제서야 슬금슬금 움직이더군요. 저도 애들을 둘이나 키워봤으니까 힘든 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시댁에 왔으면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저희 집만 오면 친정 온 사람처럼 벌러덩 누워버리니까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투덜거리는 며느리를 데리고 꾸역꾸역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굴로 온몸으로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는 며느리와 명절을 준비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도 주방이 소란스러워지면 돕겠다며 올 정도였어요. 그래도 말하면 따라주려고 노력하는 며느리를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죠. 그렇게 겨우겨우 음식 다 정리하고 거실에서 손자도 보면서 쉬려고 앉았어요. 그리고 TV에서 명절 특선 프로그램 좀 보려고 채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손에 있던 리모컨을 며느리가 툭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 봐야죠. 누가 들으면 일은 너 혼자서 다 한 줄 알겠다. 육아하다가 음식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이 보고 있는데 말도 없이 돌리는 사람이 어딨어? 왜요? 이제 저도 가족인데 그냥 편하게 해도 괜찮잖아요. 편한 거랑 예의 없는 건 다른 거야. 내가 너 거실에 맨날 대자로 눕는 거 그것도 고치라고 했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의는 지키면서 지내. 저는 정말 며느리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있는 TV 채널을 돌리고 산답니까? 저는 정말 며느리 아나무인에 질릴 정도였습니다. 정말 저희 애들은 제가 말 안 해도 될 행동과 안 해도 될 행동은 구분했었는데 며느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건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사는 거 아닌가요? 뭘 하나 하려면 며느리를 다그치고 가르쳐야 했어요. 그러던 사이 며느리와 아들은 딸도 낳으면서 부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 노릇은 잘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며느리 행동이 다 애교 정도 수준입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아들이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벌어다 주니까 그나마 며느리 노릇을 했던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지금까지가 며느리 노릇이었답니다. 지금까지 본 건 며느리의 실제 모습에서 반도 안 봤던 거였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잘 사는 듯 보여서 저는 큰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사건은 몇 년 뒤에 터지고야 말았어요. 손자, 손녀가 나란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들 사업이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저는 아들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를 안 받아서 소식을 알 수 없어서 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던 며느리는 문이 열리자 애들을 집 안으로 떠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애들 좀 봐주세요. 집구석이 쫄딱 망해서 입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당분간만 맡아주세요. 아니, 애들 다 듣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서 지금 어떤데 그래. 어떻긴요. 쫄딱 망해서 저라도 얼른 나가서 벌어야 될 판이에요. 어머님이 돈 주실 거 아니면 애들이나 좀 봐주세요. 저는 화가 잔뜩 난 채로 말하면서 마치 짐이라도 넘기듯 애들을 집으로 떠미는 며느리를 보며 기겁했어요. 요즘 초등학생만 되면 다 알아듣는다는데 며느리의 태도를 보니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애들만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저는 손자와 손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엄마랑 아빠가 해결하려면 바쁘니까 잠깐 할머니랑 살자. 할머니, 엄마가 이제 돈 없다고 밥도 조금만 먹으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두 그릇씩 먹어야 키도 쑥쑥 크지.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웠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밀치고 싸워서 무서워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 그만 좀 싸우라고 말려주세요. 아유, 그랬어? 걱정 마. 이 할미가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말할게. 손녀가 저한테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한테 밥을 먹지 말란 소리를 어느 부모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손자와 손녀가 가지고 온 짐을 정리해주고 밥도 따뜻하게 한 상 차려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남편한테는 고운 소리 했겠습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참 많았어요. 게다가 아이들까지도 부부싸움을 본 듯한 말을 하니까 더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들 집에 가봤어요. 아들 집에 가보니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술병이 뒹굴고 신발장에는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제가 거실을 보며 놀라고 서 있는데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지금 말할 힘도 없는데 왜 오셨어요? 얼마나 망했나 보러 오셨어요? 말 좀 가려 해라. 일이 망한 거지 사람이 망한 것도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같이 힘을 합쳐야지. 정말 속 편한 소리 하시네요.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손도 못 댈 만큼 망했으니까요. 며느리는 삐딱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저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지 쌀쌀맞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집을 나가버린 며느리를 뒤로하고 아들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서 숙취로 힘들어하며 힘겹게 일어났어요. 저는 거칠어진 아들 얼굴을 매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이러고 있어? 다 틀렸어요. 이제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업 좀 망했다고 세상 망한 것처럼 이렇게 이러고 있을 거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어떡해요? 이제 나이도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지 멀쩡하면 다 할 수 있어. 얼른 털고 일어나. 애들은 내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너만 생각해. 저는 세상 망해버린 것처럼 망연자실해하는 아들을 다독이며 나왔어요.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다시 잘해보겠다며 저에게 대답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아들의 무너진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된다며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훌훌 털고 일어나서 대리운전도 하고 친구 회사에서 일도 하면서 점차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에 며느리도 부동산에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게 됐구나 싶었죠. 그래서 종종 애들도 봐주면서 아들 부부를 응원했어요. 이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황혼 육아쯤은 거뜬했어요. 하지만 이건 안 좋은 변화의 징조였죠. 며느리가 부동산에서 일하면서 얻은 투자 정보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꽤 수익이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가 이제는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성실하고 참한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나마 따라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아예 저를 개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점점 명절인데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어머님, 명절에 모여서 백날 음식 만들면 뭐해요? 사업은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잖아요. 그냥 돈도 안 되는 거 힘들게 뭐하러 해요? 너 그래서 지금 명절인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냐?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돈 안 되는 일은 안 할 거니까 명절 챙기고 싶으시면 혼자 하세요. 기가 막혀서 그러다가 너 큰 코 다친다. 앞으로 반찬 가지러 오지도 마. 너무 열이 받아서 며느리한테 호통을 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이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아들은 난감한 듯 저한테 며느리가 못 온 이유를 핑계댔지만 아들에게 다 아니까 편하게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기죽어서 사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에 며느리 없이 준비를 끝내고 아들한테 현금 50만 원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기죽지 말고 다녀. 남자는 지갑에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이 기가 죽으면 애들도 작아지는 거고. 어깨 펴고 다녀. 죄송해요. 용돈도 못 드리고 받아가긴 하고. 나는 다 늙어서 쓸 것도 없다. 내 자식한테 쓸 돈밖에 없으니까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말해. 저는 아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들은 끝까지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저는 아들한테 비상금으로 쓰라면서 현금을 보내줬어요. 며느리는 돈을 좀 벌기 시작하자 명절에도 안 나타나더니 언제 저희 집에 나타난 줄 아시나요? 바로 본인 일해야 된다고 애들 맡길 때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피곤한 목소리로 제게 아이들을 맡기며 말하더군요.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애들이나 좀 봐주세요. 제가 용돈은 넉넉히 드릴게요. 넌 무슨 애들 이런 식으로 나랑 상의도 없이 맡기러 오니? 그래서 제가 용돈 챙겨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좀 봐주세요. 돈 없는 집구석 이혼하면 그만인데 제가 살아주고 있는 거 모르세요? 뭐야? 내가 애들이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긴 말은 안 하겠다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리고 용돈 제대로 보내. 내가 너한테는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받을 거야. 저는 며느리의 무례함에 화가 났어요. 가까이 지내던 시어머니라도 이건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그러자 며느리는 제게 이혼하면 그만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아들 사업이 망한 이후로 며느리는 이혼을 서슴없이 꺼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다 같이 있는데도 제 앞에서 아들을 구박하며 이혼으로 협박하는 꼴을 보자 제가 없는 곳에서는 더 심하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며느리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돈 잘 벌어와야 남편이고 애들 아버지인가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며느리는 애들도 돌보지 않고 돈이 있는 곳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무렵 저는 고혈압에 당뇨까지 겹치면서 합병증을 앓고 있었어요. 거동이 점점 불편해져서 겨우겨우 애들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제 사정도 모르는 며느리는 제게 전화해서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애들 옷 사서 보냈는데 제대로 입혀서 보내시는 거예요? 없는 티 안 나게 잘 좀 입혀 보내세요. 너는 한 번을 와보지도 않으면서 그게 할 소리야? 그렇게 궁금하면 와서 한 번이라도 애들 얼굴 보면서 말해. 나 안 그래도 이제 병원 다녀야 되고 점점 다리도 불편해져서 애들 못 보니까 이제 네가 좀 봐. 아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용돈까지 주는데 좀 더 봐주세요. 너 누가 보면 몇백만 원씩 보내는 줄 알겠네. 꼴랑 50만 원 보내주고 전화로 잔소리는 500만 원치 넘게 하고 있잖아. 데려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먹이고 입히고 직접 키워. 점점 거동도 힘들어지는데 며느리는 끝까지 애 좀 봐달라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런데 저도 제 몸이 아픈데 어떻게 애들을 보겠어요? 그리고 거동도 힘든데 매번 전화해서 애들 준비물부터 음식까지 부탁하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며느리한테 화를 냈던 거예요. 아들이 돈 좀 벌다가 망해버렸다고 며느리는 말끝마다 애들 안 봐주면 이혼한다면서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때마다 아들 생각해서 속으로 참을 인을 그리며 참다가 결국 터지고 말았던 거죠. 끝까지 며느리는 애들 맡겨놓고 데리러 오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사정을 다 들은 제 딸이 찾아와서 애들을 아들네 집에 데려다주고 며느리만 따로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 이팔 청춘 아니에요. 꼴랑 한 달에 50만 원 주면서 한 달 내내 초등학생을 둘이나 맡기는 사람이 어딨어요.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나 이혼하고 집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래도 이 집구석 살려보겠다고 일하면서 투자하고 재테크해서 이 정도 살려냈으면 애들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좀 뻗고 사세요. 지금 우리 엄마 애들 볼 건강 상태가 아니니까 두 번 다시 애들 엄마네 집으로 보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정말 다 엎어버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딸은 며느리가 개념 없이 행동한다며 저 대신 더 화를 내고 나왔어요. 저는 손자 손녀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당장은 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애들을 봐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덕분에 황혼 육아에서 벗어나 병원만 다니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딸이 챙겨준 덕에 저는 병원 다니기도 편했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찾아왔고 아들이 웬일로 며느리와 애들을 데리고 오겠다면서 반가운 전화를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데 뭐라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느릿하고 힘든 몸으로 소박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도 마침 딸이 와서 같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영 속도가 나질 않았고 준비하는 도중에 아들 부부가 와버린 겁니다. 손자 손녀들은 반갑다며 저를 안으며 인사했어요. 제가 키워준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저를 참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아이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고 손자가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다리 괜찮아요? 고모가 할머니 다리 아프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손주가 걱정해줘서 이제 괜찮고 말고. 정말요? 그럼 또 할머니네 놀러 와도 돼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유, 그랬어? 근데 이 할머니가 아직 좀 더 약도 먹고 해야 되니까 다음에 와. 대신 할머니가 용돈 줄게. 이리 와봐. 저는 손자가 저희 집에 오고 싶다는 말에 많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손자와 손녀를 세워놓고 주머니에 있는 현금 5천 원을 꺼내서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당장 있는 돈이 그것뿐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감사하다면서 배꼽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손자와 손녀 손에 들려있던 돈을 강제로 뺐더니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5천 원? 아줌마, 너희 아깝시나 해요. 어딜 가면 이깟도 주면서 애들 키웠다고 유세를 부리고 하세요? 이제는 나한테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너 지금 애들 봐준 나한테 요즘 물가도 몰라요? 이걸로는 과자값도 안 된다고요. 이 돈 애들 주고 나한테 얼마나 뜯어 먹으려고 그러세요? 생색 좀 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찢어버린 돈을 양손에 구기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놀란 아이들이 며느리를 말리며 말하더군요.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 우리한테 준 용돈인데 왜 엄마가 가져가? 내가 너희들 거지처럼 키웠어? 니들이 몰라서 그래. 저 돈 엄마한테 더 많이 있어. 엄마 돈 필요 없어. 손자와 손녀는 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그동안 저를 잘 따라주던 애들이 며느리 편이 아닌 제 편을 들자 저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짐을 정리하던 큰아들이 나와서 저를 달래며 물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저와 아들의 대화를 가로막으며 말하더군요. 어차피 좀 더 아프면 요양원 보낼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푼돈 주면서 애들 봐줬답시고 병원비 달라는 소리만 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만 듣고 있던 딸이 며느리 싸대기를 때리고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애들 앞이라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지금 뚫린 입이라고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내가 너 한 번만 더 개념 없이 굴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아, 뭐야? 이거 안 나? 아픈 건 아나 보네.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해? 오늘 가만 안 둔다 정말. 딸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더니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여자라도 군인으로 사는 앤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둘을 떼놓으려고 했지만 아들도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딸과 며느리는 서로를 물고 뜯으며 거실에서 한바탕 싸웠어요. 저는 황급히 애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아들은 거실에서 며느리와 딸을 떼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겨우 싸움을 말릴 수 있었고 겨우 딸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며느리는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는 집구석에서 죽어라 돈 벌어줬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그지 같은 집구석 이혼하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니까? 이혼해. 당장 도장 찍어. 나도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아.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이제는 먹고 살만한가 봐? 아니, 제대로 먹고 살려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야. 이대로 더는 못 살아. 아들은 또 이혼 타령을 하면서 악을 쓰는 며느리를 보며 이혼하자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며느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이 집에서 새언니만 없어도 큰 소란 없이 잘 살 테니까 도장 찍고 깔끔하게 나가. 나도 이놈의 집구석 영 끊고 살고 싶었어. 애들도 알아서들 키워. 이런 몰상식한 집구석 피 섞인 애들 키울 생각 없으니까 잘들 키워봐 어디. 양육비 보낼 테니까 먹고 떨어져. 딸은 끝까지 씩씩거리며 며느리를 보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들도 안 키우겠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애석하게도 며느리의 모진 소리를 아이들이 다 듣고 말았어요. 저는 상처받았을 손자와 손녀를 꼭 안아주면서 등을 어루만져줬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 아픈 건 안다던데 아무리 이혼이 하고 싶었어도 애들 앞에서 막말을 하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지독하다 싶을 만큼 며느리는 표독했습니다. 그렇게 엉망이 된 거실에서 며느리가 나가자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한테 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어?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이혼하려고 했어요. 돈 벌고 나서부터 사치 부리고 애들 일은 뒷전이었어요. 부족해도 저 혼자 키우는 게 애들한테도 더 좋을 거예요. 괜히 엄마 앞에서 소란 피워서 제가 죄송하네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다. 애들이나 잘 달래줘. 아까 그 험한 말을 전부 들었어. 아들은 저를 걱정하다 아이들을 보고는 달래주러 달려갔어요. 그자 손자와 손녀는 아들 품에 안겨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딸도 울고 있는 조카들을 보자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이혼을 하게 됐고 며느리는 정말로 양육권을 모두 넘기고 이혼을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애들이 죽어도 엄마랑 살아야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아들과 제가 사랑으로 키우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과 손자, 손녀 이렇게 네 식구가 같이 살게 됐죠. 폭풍 같은 이혼을 하고 5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아들은 물류센터에 취업을 해서 작지만 꾸준히 월급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잘 따르면서 큰 불만 없이 잘 크고 있었고요. 큰 손자는 사춘기가 왔는데도 어찌나 착한지 중학생이 되자 알아서 공부도 하면서 똑똑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클수록 엄마를 그리워하면 어쩌나 했는데 오히려 손자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돈 벌면 한약도 지어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릴게요. 아유, 우리 손자 덕분에 할머니 100살까지 살아야겠다. 저는 손자의 말에 힘들게 키운 보람이 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나이 들어서 육아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예외였어요.
손자, 손녀가 친자식만큼 소중했답니다. 손녀딸도 어찌나 야무진지 할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똑쟁이였어요. 그렇게 손자, 손녀 커가는 거 보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날은 애들 둘이 시험을 잘 보고 와서 제가 애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도 먹으면서 즐겁게 떠들고 집에 오는데 며느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몰골은 초췌하고 옷은 다 낡아 있었죠. 며느리는 애들을 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야, 보고 싶었어. 누가 엄마예요? 아줌마 누구신데요? 저는 엄마 둔 적 없어요. 며느리가 애처롭게 애들을 불렀지만 손자는 냉정하게 말하고 손녀딸과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잡으려다가 말고 저를 보며 며느리가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요. 뭐야? 방금 애들 하는 말 못 들었어? 애들이 엄마 없다잖아. 그런데 나한테 며느리가 어딨어? 누가 네 어머님이야?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 정말 정신 차렸어요. 저는 갑자기 매달리며 우는 며느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오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며느리를 밀쳐내고 저를 부축하더군요. 그러자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 아들을 발견하고 다시 아들 다리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나 정말 한 번만 봐줘. 애들 엄마잖아. 엄마가 있어야 애들이 잘 크지. 너 없어도 잘만 크고 있으니까 떨어져.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았길래 5년 만에 이 꼴이 돼서 나타나? 이혼하고 새로 결혼한다고 좋다고 여기저기 사진 퍼뜨리고 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 그 남자 완전 사기꾼이었어. 나 분양 사기까지 당해서 이젠 진짜 살 수가 없어. 여보 제발 나 쫄딱 망했어. 나 한 번만 봐줘.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한 공간에서 숨쉬고 살고 싶지도 않아. 당장 저리 꺼져. 아들은 며느리를 바닥에 밀쳐버리고 저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아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전화기도 꺼버렸어요. 집에 들어온 저는 베란다로 내려다보니까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저희 집을 올려다보는 며느리가 보였어요. 정말 기가 찼네요. 그렇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들떠있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제 복은 귀신도 못 물어간다는 말이 딱입니다. 자기가 당할 일만 반드시 당하고야 만다더니 며느리를 보니까 인생 기륭화복을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애들 앞에도 몇 번이고 서슴없이 나타났지만 손자와 손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찾아왔다가 제 딸이 호통을 쳐서 쫓아내 버렸어요. 둘이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어서 그런지 쫄딱 망한 며느리는 딸을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인생에 한 번씩 고비가 오면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들 사업이 망했을 때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본성을 알고 제대로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평생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온 가족이 바라고 산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면 어디선가 한때 며느리였던 그 여자가 볼 수도 있겠죠. 혹시나 본다면 정신 차리고 거만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원래 사람은 그릇에 맞는 복이 온다는데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품고 사니까 그 꼴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인생 풍파가 길었네요. 여러분들 혹시나 힘든 시련이 온다면 그 이면에는 좋은 일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만 하지 마시고 꼭 기회를 찾아보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